아빠, 나 또 1등 했어. 제발 한 번만 일어나봐.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 묘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낯선 무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구겨진 상장을 비석에 비벼대며 흐느끼는 아이.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아줌마 아저씨는 누군데 여기 왔어? 그 순간 재계 1위 한성그룹 서인규 회장 부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과 너무나 똑같이 생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기 아들 무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하지만 회장 부부는 그 아이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얘야, 너 거짓말 치면 감옥 간다. 그런데 며칠 뒤 오히려 회장 부부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선산묘역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계 1위 한성그룹의 선산인 이곳은 평소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보안 시스템과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하는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오늘 누군가가 묘역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등학생 교복 점퍼를 입은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한 비석을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전교 1등 상장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고 상장을 비석에 비벼대며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쌀쌀한 가을바람을 타고 묘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같은 비석을 향해 걸어오던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한성그룹 총괄회장 서인규와 그의 부인 박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통사고로 먼저 떠난 외아들 서지훈의 기일을 맞아 5년째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비석 앞에 낯선 아이가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박수진은 아이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매, 이마선, 울면서 코를 훌쩍이는 모습까지. 어릴 적 지훈의 사진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옆에 있던 서인규가 재빨리 부인의 팔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박수진은 무심코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깜짝 놀라 상장을 품에 감추고 두 사람을 경계하듯 노려봤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또렷하고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가세요. 서인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서인규는 잠시 아이를 관찰하더니 뒤에 서 있던 비서를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저 아이의 신원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두툼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장도윤 8살. 엄마는 장혜원 33살로 서울 마포구 골목길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미혼모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꽃집의 위치였습니다. 박수진과 보고서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골목길 지훈이가 예전에 여기로 출퇴근했었잖아요. 회사 가기 전에 항상 이 길을 지나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인규는 냉정하게 그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혼외자라는 소문이라도 돌면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고 직접 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에 젖은 좁은 골목 끝에 낡은 간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혜원 플라워.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작은 유리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수척한 얼굴의 여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도윤의 엄마 장혜원이었습니다. 서인규는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든 꽃잎들, 낡은 화분들, 구석에 놓인 아이 책가방. 그리고 카운터 옆에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혜원과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서지훈을 대체 어디서 들었느냐고 말입니다. 혜원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망설이더니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훈과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들, 지훈이 직접 쓴 손편지 여러 장, 그리고 갓난아기 도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사진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혜원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지훈 씨는 제 아이 아빠였어요.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저희는 분명히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인규는 사진을 한 장씩 휙휙 넘겨보다가 마치 쓰레기를 다루듯 탁자 위로 내던지듯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올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진이랑 글씨 조작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 돈이면 아이 키우고도 남을 테니 우리 가문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차갑고 오만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혜원의 눈빛이 번쩍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더니 주저없이 그대로 서인규의 가슴께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였으면 회장님 차 앞에 아이를 세워놨겠죠. 전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있었다는 말 한마디만, 그 한마디만 진짜로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폐들이 꽃잎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도윤이 아빠 사진첩을 꼭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진짜로 있었던 거 맞아? 혜원의 눈에서 주르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인규는 이를 악물고 뒤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더 이상 묘지에 발도 못 붙이게 완전히 막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아빠 무덤이라는 그 한마디는 이미 공기 중에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과연 이 말 한마디가 앞으로 어떤 진실을 끌어올리게 될까요? 묘역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박수짓는 도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어린 지훈이 나타났다가 도윤의 얼굴로 바뀌곤 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며칠 뒤 남편 몰래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혜원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나오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천천히 와. 조심해서 뛰어.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발이 풀린 운동화 끈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3개 찍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박수짓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명품 코트 안주머니에서 값비싼 실크 손수건을 꺼내 도윤의 무릎을 감싸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니? 아줌마가 좋은 약, 좋은 의사다 불러줄게. 넌 이렇게 똑똑한 아인데 이런 바닥에서 다치면 안 되잖아.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혜원이 박수진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손 떼세요. 제 아이예요. 회장님네 세상 구경시키려고 키운 게 아니라고요. 학교 앞 인도 한복판에서 아이를 지키려는 서민 엄마와 아이에게 집착하는 상류층 엄마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혜원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수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법무팀장과 전략기획부사장 백상훈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서인규는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공식 유전자 검사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우리 가문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백상훈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체면, 제가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백상훈은 법원 명령서와 유전자 검사 키트를 들고 혜원의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정식 절차입니다. 개인 감정 섞지 마시고 아이 칫솔만 제출하십시오. 혜원은 불안한 눈동자로 도윤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또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 아빠 서지훈 씨 맞다고 수십 번 말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하지만 백상우는 대답 대신 칫솔을 비닐봉투에 넣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한성그룹 회장실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백상우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친자관계 불일치 99.9%입니다. 회장님과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수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눈, 그 웃음이 지훈이랑 똑같았는데요. 하지만 서인규는 오히려 안도하듯 낮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저 모자를 법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십시오. 같은 시각 혜원의 꽃집 앞에 한성그룹 법무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가게 문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며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사기,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채무 변제 능력이 없으면 파산 신청을 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혜원은 무너지는 가게 안에서 화분들을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여긴 제 전부예요. 이 가게 말고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때 갑자기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코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원의 비명과 함께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도윤은 곧바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혜원을 조용히 불러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아이 몸이 피를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혜원은 즉시 자신의 골수 검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어머니 골수는 불일치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친족, 특히 친부 쪽 가족에게서 공여자를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서인규가 철저히 부정해온 핏줄의 진실을 향해 칼끝처럼 겨누는 한마디였습니다. 혜원은 새하얀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꽃집도 무너지고 아이마저 죽어가는 상황.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인 그 회장에게 다시 무릎을 꿇는 것. 과연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무균실 침대에 누워 희미한 숨을 몰아쉬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는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병실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는 불안하게 깜빡였습니다. 의사는 골수 이식이 늦어지면 아이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폭우를 뚫고 한성그룹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로비 한가운데 서서 서인규를 기다렸습니다. 출근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서인규 앞에 혜원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골수 검사 한 번만 받아달라고. 아이가 피를 못 만들어서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인규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지만 옆에 선 백상훈이 재빨리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인정하면 한성그룹은 평생 혼외손자 그룹 꼬리표를 단다는 경고였습니다. 서인규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이 목숨 팔아서 마지막 사기치겠다는 겁니까? 혜원이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자 서인규는 본능적으로 발을 뺐습니다. 젖은 바닥에서 혜원이 뒤로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손을 찢고 울부짖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주겠다고 검사만 한번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물러나겠다고 아이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서인규는 보안 요원을 향해 짧게 지시했습니다. 끌어내. 혜원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유리문에 손을 짚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도윤이는 회장님 아들 지훈 씨 아들이에요. 이 장면은 로비 곳곳의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같은 시각 한빛대학교병원 복도에서는 죽은 서지훈의 대학 동기 노진우가 오래된 USB 하나를 손에 쥔 채 혜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죽기 전에 맡긴 거라고. 한성안에 이상한 일이 돌아가니 백상훈을 조심하라던 말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SB 안에는 한성그룹 비자금 계좌, 위장 계약서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 의뢰 관련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모든 것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될 물건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서인규는 내연남과 공모하는 또 다른 사기로 오해했습니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움직였습니다. 박수진과 의사가 온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것도 검사해 주세요. 그 아이 보면 지훈이가 생각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명했습니다. 친조부모까지 함께 검사하면 골수 적합성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서인규를 향해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도 검사 받으세요. 아이 한 명 살리는 게 회사 체면보다 못합니까? 병원 로비 한복판, 수십 명의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부부의 싸움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이 황급히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결국 체면 때문에 몰린 서인규는 극도로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결과만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유전자 검사와 골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 기록지가 모두 남아 조작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검사와는 완전히 다른 투명한 절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진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골수는 불일치지만 서인규 회장님 골수가 장도윤 군과 90% 이상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친조부와 손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박수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서인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 할아버지라고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병원으로 뛰다시피 달려갔습니다. 무균실학 복도에서 살이 빠져 해골처럼 마른 회원이 의자에 기대 졸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인규는 그녀 앞에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도윤이를 내 손자로 받아들이겠소. 혜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은 곧바로 준비되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긴 수술 끝에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골수 이식, 일단은 성공입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혜원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박수진도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인규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골수 채취 부위를 감싼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수술은 한 아이의 생명만이 아니라 한 재벌가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끝난 지 며칠 뒤 한빛 대학교 병원 보호자 대기실 한 구석에서 서인규는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USB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K302 비자금 계좌 목록,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 줄에 박힌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도윤 친자 검사 결과 조작 의뢰, 한성의료연구원. 서인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순간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백상훈의 목소리가 대기실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회장님 체면 살리려면 결과는 불일치로 내야 한다고, 혼외자 같은 건 평생 인정 안 하실 거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남자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의료윤리 위반이라는 항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상훈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윤리가 회장님 인생을 지켜주느냐고, 회사 살리려면 이 정도는 눈 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수치를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는 백상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를 0.1로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던 서인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99.9% 불일치라던 그 검사 결과가
자신을 위한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뚜렷한 증거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파일을 하나씩 더 열어봤습니다. 비자금 계좌에서 의료연구원으로 흘러간 거액의 돈, 검사 담당 직원의 사직서, 그리고 백상훈이 직접 서명한 지시 문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인규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로 옆 병실에서는 장혜원이 보호복을 입은 채 무균실에 누운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로 들어간 골수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이제 새 피가 들어왔으니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 거라고 혜원이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유리창 건너편에서는 박수진과 아이의 병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묘역에서 상장 들고 울던 아이, 학교 앞에서 무릎을 다치던 모습, 의사가 친부 쪽 가족을 언급하던 장면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서인규의 가슴을 한꺼번에 후벼 팠습니다. 그는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쌓아올린 권위와 체면이 지금 이 순간 한 장의 USB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성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원래 안건은 회장의 골수 기증이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정도였지만 회의장 공기는 이미 묘했습니다. 전략기획부사장 백상훈이 언론에 슬쩍 흘려놓은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서인규 회장, 숨겨진 손자에게 골수 이식, 도덕성 논란 불가피. 기사 캡처가 이사회 단체 채팅방에 떠돌았고 몇몇 사회이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스캔들이 계속되면 주가에도 영향이 갑니다. 백상훈은 일부러 말을 아끼며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안타깝다고,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불을 붙이고 뒤로 물러서는 자세였습니다. 다른 임원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잠시 휴가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상 물러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서인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산회되었고 임원들은 수군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 한켠에서 서인규는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장혜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온몸에서 기운이 빠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USB 정말 사실입니까? 혜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서인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복도를 걸어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건 자신이었다고, 돈과 체면만 지키면 가족도 아이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다고 속삭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는 백상훈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언론사와 접촉하는 중일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인규는 회장실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대기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 밤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쯤 간호사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좀 주무셔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백상훈과의 싸움을 회사 정치가 아닌 자기 죄와의 전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 자리, 재산, 명예, 그리고 평생 쌓아올린 체면까지. 과연 그는 그럴 수 있을까요? 며칠 뒤 한성그룹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둘러앉은 회의실 가운데 서인규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USB 복사본이 하나 놓여 있었고 프로젝터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과 비자금 계좌 목록이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눈을 피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회장님이 나는 몰랐다.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하고 빠져나가겠지. 하지만 서인규는 마이크를 잡고 모든 예상을 깨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USB에 담긴 비자금, 조작된 검사, 피해자 협박, 전부 제 책임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인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으로 장도윤 아이와 그 엄마를 사기꾼으로 몰도록 방치한 것, 자기 아들 서지훈의 뺑소니 사건을 돈으로 덮으라 지시한 것까지 다 자신이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옆에 앉은 백상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백상문은 내가 깔아준 길 위에서 더 멀리 간 사람일 뿐이죠. 근본적인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 지금 그 말씀은 하고 말리려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대신 서인규가 먼저 말을 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제가 가진 지분의 절반은 교통사고, 의료사고, 기업 갑질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쓰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임원이 황급히 속닥거렸고 백상훈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인규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컨퍼런스홀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서인규 회장,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 아래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서인규는 더 이상 맞춤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채색 정장에 넥타이도 평범한 색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제 이름과 회사의 체면을 지키겠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인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들 서지훈이 낸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있었고 이제야 제 손자라는 걸 알게 된 어린아이와 그 엄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법이 정하는 벌도 받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혜원 씨, 장도윤 군에게 공개적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신들의 존재를 부정했고 당신들을 사기꾼으로 몰았으며 어린아이의 목숨마저 위협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남은 생은 그 빚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그 순간 마포의 작은 꽃집에서는 혜원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조리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아이 이름이 또렷하게 불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그게 분노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USB 원본과 녹음 파일을 근거로 백상훈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백상훈은 한성그룹 본사에서 나오다 복도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그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회장님이 시킨 거예요. 난 회장님 체면 지켜드리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USB는 이미 누가 어디까지 넘어섰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상훈의 직접 서명이 담긴 지시문서, 비자금 계좌에서 의료연구원으로 흘러간 거액의 돈, 검사 담당 직원을 협박한 녹취록까지. 그는 회장의 명령을 핑계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녁 뉴스는 그의 체포 장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는 박수진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인규가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인규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진짜 책임지는 게.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남자는 이제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으로, 그리고 손자를 지켜야 할 할아버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한빛대학교 병원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장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머리는 조금 빠지고 얼굴은 홀쭉해졌지만 눈동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혜원과 박수진과 보호복을 입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마스크 안쪽에서 겨우 들리는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혜원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잘 버텼다. 우리 아들. 혈액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에 밤마다 숨죽여 울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녀는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회계팀에서 혜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증인 서류를 다시 확인하려 한다며 설명했습니다. 입원비 납부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상의 이름에는 서인규 개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명의가 아니라 본인 개인 명의로 계속 입금되고 있습니다. 혜원은 몇 번이고 그 이름을 읽어봤습니다. 같은 시각 서인규는 출석 의무가 없는 날에도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비서도 수행 차량도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마트에서 산 평범한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와 도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는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거 읽어줄까? 예전에 내 아빠한테도 읽어줬던 책인데.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이거 좋아했어요? 서인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지훈이는 이 부분에서 항상 웃었다고, 그때는 내 나이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수진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이었던 남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된 남편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서인규에게 실형 2년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원한 실제 수감이었습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깜짝 놀랐지만 서인규는 단호했습니다. 형 집행까지 남은 2달, 그 기간 동안 그는 거의 매일 병원에 들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봐주며 회장이 아닌 할아버지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옥상에서 4사람이 모였습니다. 도윤이 휠체어에 앉아있고 혜원과 박수진, 서인규가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도시락 뚜껑 위에 젓가락으로 김치를 잘라주며 혜원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에서 제가 회장님 다리에 매달릴 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진과 옆에서 조용히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만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서인규는 말없이 도시락 젓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 혹시 힘들어지면 편지라도 써줄 수 있겠니?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감옥에서도 편지 볼 수 있어요? 서인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쓸게요. 할아버지 빨리 나가라고 매일 쓸 거예요. 그 말에 서인규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버렸습니다. 60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진과 남편의 등을 토닥였고 혜원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4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옥상을 지나갔고 멀리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형 집행일 전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 혜원은 조용히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 나쁜 짓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와줬잖아. 그래서 엄마는 이제 미워만 하진 않으려고 해. 도윤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에 이어질 새 가족 결성과 완전한 속죄의 감정적 토대를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인규는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서인규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좁은 교도소 작업장 한켠에서 회색 수의를 입은 서인규가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 도윤. 안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학교도 다시 다녀요. 체육 시간에도 조금씩 뛸 수 있어요. 할아버지 나오시면 우리 셋이서 같이 묘지 가요. 아빠한테도 말해줘야죠. 할아버지가 잘못했지만 끝까지 책임졌다고요. 편지를 읽던 서인규의 눈가에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이미 수십 통의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매달 두세 통씩,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병원 검사 결과, 엄마와 함께 꽃집을 정리한 이야기까지. 아이는 자신의 일상을 빠짐없이 할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서인규는 모범수였습니다. 작업장에서 묵묵히 일했고 다른 수감자들과 다툼도 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전직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도소 휴게실 텔레비전에서는 가끔씩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전 회장 지분으로 설립된 한성상생재단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골수 이식 대기 아동 지원 프로젝트로 1,100명 지원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재단 이사 명단에는 장혜원 외부자문위원이라는 이름도 조용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혜원이 잠깐 비쳤습니다. 재단 상담실에서 한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인규는 그 장면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꽃집 근처 월세방에 살았지만 한 달에 한 번 재단 회의에 나가 환자 가족 입장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돈 많이 주는 것보다 서류 한 장 덜 내게 해주는 게 더 고맙더라고요. 실무진들은 그녀의 말을 메모했고 재단은 점점 더 피해자 중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박수진도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그녀는 주로 뒤에서 조용히 후원금을 관리했습니다. 두 여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재단 회의가 끝나면 가끔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도윤 이야기, 병원 이야기, 그리고 지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상우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났다는 뉴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회장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훨씬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전략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서인규와 백상우는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2년 형기를 모두 채운 날 아침, 교도소 정문 앞에 서인규가 섰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용자 번호가 적힌 명찰과 2년 동안 받아둔 도윤의 편지가 묶음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고, 이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정문 맞은편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코트를 입은 장혜원, 교복 하의를 입고 마스크를 한 장도윤, 그리고 단정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박수진. 도윤이 제일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인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가 천천히 발을 떼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니? 혜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도윤이가 꼭 오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 혼자 나오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박수진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온 건 우리 셋 다의 선택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 순간 서인규 손에 들려있던 편지 묶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양손이 떨려서 더는 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굽혀 편지 묶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이제 저도 같이 들게요.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잖아요. 네 사람은 말없이 한 줄로 서서 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 도로에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에게는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인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수진과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혜원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돌아봤지만 곧 자기 길을 갔습니다. 2년 만에 맞는 햇살은 따뜻했고 가을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서인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묘지에 가자. 내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네 사람은 천천히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수진과 운전대를 잡고 서인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혜원과 도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인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감옥도 회사도 아닌 5년 전 처음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 선산 묘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가 아니라 함께 진짜 가족으로 그곳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또다시 내리는 날, 네 사람은 아빠가 잠들어 있는 선산 묘역에 섰습니다. 검은 양산 아래 비석 앞에는 조그마한 꽃다발과 아이 손으로 접은 서툰 종이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도윤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아빠가 그렇게 미워하던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나 살려준 사람이야. 도윤은 비석에 뺨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화낼까 궁금했는데 그래도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되려고 하거든. 뒤에서 서인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구나. 내가 낸 사고도 그것 때문에 울던 피해자, 가족도, 그리고 내 아들까지. 모두 내 욕심으로 한 번에 짓밟았어. 그는 손을 떨며 비석을 짚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못한 아버지 역할, 내가 조금이라도 메워보려고 한다. 허락해 줄 수 있겠니? 박수진은 옆에서 남편 팔을 붙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원도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묘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묘역을 내려가는 길, 네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인규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도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시오. 차창 밖으로 비 내리는 산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뒤 마포의 골목길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늘 푸른 길 플라워 앤 한성상생재단 작은 상담 창구. 한때 압류 딱지가 붙어 모든 화분이 쓸려나갔던 그 자리였습니다. 꽃집 안에는 혜원이 다시 가위를 들고 서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재단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가족들이 간단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컵라면 하나라도 따뜻하게 먹으며 앉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평일 낙 한 중년 부부가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닦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혜원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 위의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교복을 입은 도윤이 책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과학시험 100점 맞았어. 뒤이어 양손에 큰 화분을 든 서인규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비서도 기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같이 나눌 화분이라네. 병원 가는 분들 하나씩 들고 가시라고. 혜원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화분 너무 무거우면 허리 나가요. 도윤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이제 회장님 아니고 알바생 1호잖아.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꽃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박수진과 조용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영수증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재단에서 결제된 건이에요.
할아버지, 도장 좀 찍어주세요. 전 회장 말고 그냥 도윤이 할아버지라 쓰셔도 돼요. 서인규는 영수증 맨 끝에 펜을 들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인규, 도윤이 할아버지. 혜원은 그 글씨를 보고 살짝 고개를 떨굽니다. 이제야 우리가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갔네요. 꽃집 문밖 골목길을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예전에 뉴스 나오던 그 회장님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애랑같이 화분 나르던데 뭐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그들의 목소리는 꽃집 안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혜원은 꽃을 다듬고 서인규는 화분에 물을 주고 박수짓는 서류를 정리하고 도윤은 숙제를 펼쳤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오세요? 서인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일 올게. 네 사람은 함께 간판 불을 껐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늘 푸른 길 플라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내일이면 다시 이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잘못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책임과 용서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자신들처럼 아픈 사람들을 조용히 돕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잘못으로 시작된 인연이 책임과 용서로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